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변액보험 교재 제2장 생명보험 파트에 나오는 세금 쪽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보험 파트에서 제3장 생명보험과 세금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가번 타이틀을 보니까 보험료 납입 시의 세제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원래는 사회보장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 우리 사회보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최저 수준의 국가보장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들은 알아서들 개인이 알아서 해라 라는 거죠. 국가에서 다 지원을 못하니까 개인이 다 알아서 보니까 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보험 가입 관련된 부분들을 국가에서 강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독려 지원책으로 보험료를 낼 때 세금 혜택,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세제 혜택, 뭐 이런 거 세법상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 보험료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하면은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국가에서 무조건 가입해라 라고 하는 공적 보험이 있어요. 공적 보험. 자, 공적 보험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국가에서. 자, 그리고 개인이 가입하는 우리가 사적 보험도 있다는 얘기죠. 사적 보험.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 보장성 보험. 자, 국가에서 무조건 가입시켜는 우리가 공적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국민 건강보험. 그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4대 보험에 해당되는 국민건강보험 우리 납부할 때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우리가 같이 통합징수하고 있죠. 그거 이외에 우리가 개인이 더 추가적으로 내는 보험료 중에서는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고용보험. 그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추가적으로 더 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4대 보험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죠. 근데 산재보험은요, 특이하게 모든 보험료를 회사에서 다 내주는 거지 개인이 더 납부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없기 때문에 세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처럼 공적 보험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렇게 보장성 보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는 우리가 공적 보험에 해당되는 걸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공적 보험에 해당되는 거. 자, 4대 보험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또 하나 뭐였죠? 그렇죠,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 관련돼서는 이쪽에 우리가 놓일 겁니다. 그거 이외에 우리가 사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들이 가입하는 우리 저축성 보험들도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개인들이 가입하는 거, 그리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라는 거, 이게 구분을 했을 때 국가에서 어떤 세제 지원을 해주느냐 하면은, 국가에서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가입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전액 모두 지원해 줍니다. 전액 모두 보험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냐면은 소득공제라는 형태로, 자, 소득공제라는 형태로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요 사적 보험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해줄 수가 없겠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가입하는 대로 다 해주고, 돈 못 버는 사람은 적게 가입했으니까 적게밖에 못 받고,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 재배분이라든지 분배 그런 형평성 문제에서는 약간 어긋나기 때문에 일정 한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적 우리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만 원 한도로 세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적 보험에 해당되는 거, 여기서는 여러분들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연금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금 쪽에서는 사적 연금에 해당되는 것은 개인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퇴직연금. 자,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쪽에 대해서 사적연금에 해당되는 것을 세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연금 계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연금 계좌다. 자,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총 한도는 700만 원 한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게 연금제도와 관련된 부분들 말고도 우리가 사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은 저축성 보험도 더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저축성 보험, 그거 이외에, 연금 이외에 저축성 보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할 때 우리가 세제 지원은 안 해줍니다. 다만 나중에 보험금 이제 수령할 때, 보험료 납부할 때 말고요, 보험금을 수령할 때 일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세제 지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큰 틀을 여러분들 정리를 먼저 잡고 가시는 게 좀 수월합니다. 큰 틀을 지금 잡자는 얘기죠. 자, 여기서 100만 원 한도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여기서는 700만 원 한도로 우리가 보험료 낼 때 지원해준다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하냐면은 세액 공제라는 형태로 지원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라는 형태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세액 공제라는 형태로. 자, 세액 공제는 그러면 몇 프로 세액 공제냐라는 거죠. 12% 세액 공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12% 세액 공제. 이게 바로 우리가 보장성 공적과 우리가 사적의 큰 차이점입니다. 공적은 전액 다, 한도 없이 전액 다 소득공제라는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사적으로 가입한 것은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 해준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해주는 경우가 더 있죠.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해주는 경우는 15% 세액공제가 더 추가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외적인 사항들이니까 교재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면 되겠죠. 자, 나중에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들. 공적 보장성 보험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프게 되고 뭐 그러면은 보험금 받겠죠. 그럴 때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험금 수령할 때는 절대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축성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면은 우리가 비과세 해준다라고 했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과세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요건 충족 못하면은, 그런 경우에 과세하면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죠. 이자 소득으로.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세액공제 받은 요 연금 계좌에 해당되는 개인연금 저축이라든지 퇴직연금과 관련된 이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되느냐라는 거죠. 요때도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자,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은 세액공제 없어요. 이런 거 혜택 없고,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 못하면은 이자 소득. 그러나 여기 세액공제 받은 연금 계좌는, 그죠? 연금 계좌 보험료는 세액공제 해주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는 과세하겠다. 뭘로? 연금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요겁니다. 연금 소득으로. 연금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자, 연금 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자, 세율이 우리가 3%에서, 그죠? 4%, 5% 이렇게 아주 저율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세법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14%로 과세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지원책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이게. 지원책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요거죠. 그러면 사적은 이런 식으로 과세, 비과세가 구분되는데, 공적 연금 소득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자, 공적 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전액 소득공제를 해줬어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이거 공제 혜택 줬기 때문에 저축성은 무조건 과세가 원칙입니다. 뒤쪽으로 가면 과세. 보장성은 전체가 보험금 받을 때는 과세가 안 되는 게 원칙이고요. 우리 저축성은 다 과세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요건을 충족할 때는 비과세.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연금 계좌와 관련돼서는 저율 과세. 자, 공적 연금,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과세되는데 전액 소득공제 해줬고요. 과세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 이 기본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소득세법상 우리가 6%에서 38% 우리가 초과 누진세율,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라는 요 세율로 과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요 세율로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과세 체계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뒤쪽에 좀 나오고는 있는데, 자, 이런 사적연금과 관련된 요 연금 계좌에서 받는 요 연금액은 요렇게 원천징수 3%에서 5%로 원천징수 되는데, 그럼 원천징수 되면서 모든 과세가 종결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받는 연금액이 총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다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연금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든 종합소득과 합산돼 가지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 과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 1,200만 원 이하라면 1,2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처럼 3%에서 5% 원천 징수돼서 과세가 종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모든 것들을 수령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바로 1,200만 원인 거죠.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하죠. 요 기준 금액이 얼마냐라고 해서 1,200만 원을 묻는 문제도 가끔 출제를 합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큰 틀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되겠죠. 자,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가번의 보험료 납입 시의 세제 혜택과 관련돼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게 나와 있죠. 거기서 가번의 일반 보장성 보험이다라고 돼서 다음 나번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대상자.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는 아니고요. 자,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직원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부양가족,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서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한다라고 하면은 그 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번에 대상자가 바로 근로소득자다. 일용근로자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부양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데 부양가족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있고요. 자식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부양가족인데 부양을 해야 돼요. 부양을 할 정도의 가족이라면은 그 사람이 어리던지 아니면 너무 연로했던지 아니면 소득도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령 요건과 자,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연령은 20세 이하이든지 또는 60세 이상이든지 소득은요. 소득 금액으로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도 못 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지만이 부양가족이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집에 21세, 22세, 23세의 대학생이 있다. 대학생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세가 넘기 때문에 20세가 안 돼야 되는데 그죠? 대학생은 스스로 알아서 이제 성년이 됐기 때문에 알아서 일을 할 자지 부양을 해야 될 가족으로 우리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0세가 안 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20세예요. 아니면 19세예요. 그런데 본인이 너무 출중해가지고 소득이 뭐 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니다는 얘기죠. 소득 금액도 1년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바로 부양가족. 요 두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되는 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자가 보험료를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했다라고 하면은 전체 요 세대의 전체 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렇게 큰 틀을 좀 보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자, 12%가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자, 추가적으로 더 적용되는 게 있어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더 되는 게 자,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부분들은 장애인이죠. 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15% 세액공제가 더 됩니다. 그러나 요 12%와 15%는 추가적으로 더 되는 거지. 그죠? 추가적으로 더 되는 거지. 동시에 더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동시 의미가 아니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죠. 본인 혼자 가입했는데 본인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면서 보험료를 연간 100만 원 냈어요. 그죠? 100만 원 냈다라고 하면은 자, 당연히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보험에 동시에 15%도 또 받느냐? 그죠? 동시의 의미가 아니고 추가적인 의미라고요. 지금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동시에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두 개가 적용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만 선택하면 요것만 선택하면 되겠죠? 우리 굳이 뭐 12% 선택할 필요 없죠. 장애인 전용 부정성 보험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은 장애인이 아니고 100만 원 냈고요.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만약에 장애인이다 라고 해서 100만 원 냈다. 보험이 2개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본인 거는 당연히 12%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보험을 더 가입하고 있는데 그게 마침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면은 추가적으로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만 원, 15만 원, 그래서 27만 원까지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의 우리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틀 요거 2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가셔서 여러분들 참고 2번을 보니까, 자, 참고 1번을 잠깐 볼게요. 참고 1번을 보니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적보험료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전액 다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참고 2번에 이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특히나 여러분들 3번과 4번 그리고 5번 사례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자, 요쪽을 좀 볼 거예요. 요쪽이죠. 연금계좌. 연금계좌와 관련된 세액공제. 자, 그러면 연금계좌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요 사적연금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 사적연금에서 이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쪽으로 보는 거죠.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연금저축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다 납부했겠죠. 그죠? 그러면 퇴직연금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공부한 바 따르면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3가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자, 확정급여형은 DB라고 하고요. 확정급여형은 DC형이라고 하고요. 개인형은 IRP 계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예를 들어서 5억의 퇴직금을 이 사람한테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퇴직금 5억 원은 무조건 챙겨주겠다, 확정시키겠다. 그 5억 원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가 알아서 5억 원을 맞출 때까지 퇴직보험료를 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회사가 지는 거죠. 그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주체도 회사예요, 다. 근로소득자 개인 우리 직원들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확정급여에서 내가 내는 금액이 없어요. 회사가 다 알아서 마지막 퇴직급여를 확정시켜놨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춰나가는 보험인 거죠. 바로 퇴직연금보험, DB형. 그러니까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제외됩니다. 자, DC형은 뭐냐면은 회사에서는 1년치 연봉 중에서 12분의 1, 한 달치 급여에 해당되는 퇴직연금보험료를 그냥 이런 연금보험료, 1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보험료로 무조건 그 한 달치는 무조건 주겠다. 그거는 확정하고 나가겠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얼마나 쌓이는지 간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 내가 낼 보험료만 확정하겠다. 이게 바로 확정기여형인 거죠. 확정기여형은 여러분들 개인 근로소득자가 추가적으로 더 보험료를 더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개인연금 보험료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개인형 퇴직연금 관련돼서는 개인이 납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사적연금에 해당되는 연금 계좌에서는 연금저축과 관련된 계좌와 그리고 DC형 계좌와 그리고 IRP형 계좌로 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DB형 계좌, 확정급여형 계좌는 존재할 수가 없다. 요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번을 잠깐 보니까 세액공제 내용은 여러분들 12%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요거죠. 다만 좀 저소득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자, 그죠? 4천만 원 이하인 자.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자, 우리 순수 근로소득자, 그죠? 이거는 종합소득자. 요런 자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더 많이 해주겠다. 뭐 요렇게 우리가 세법이 2015년도부터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연금계좌의 납입액이라는 게 있죠. 납입액은 여러분들 총 한도가 이제 700만 원까지 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700만 원까지.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개인 연금저축계좌예요. 연금저축계좌고 요거는 퇴직연금계좌예요. 퇴직연금계좌. 자, 한도가 있어요. 자, 요 연금저축 한도를 고려할 때는 두 개를 합해가지고 400만 원 한도로만 우리가 한도를 따집니다. 거기에 플러스 퇴직연금만 추가적으로 300만 원 한도를 더 얹혀줘서 총 한도 700만 원 한도가 적용이 된다. 이런 규정이에요. 한도 규정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 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예시라는 우리가 교재에 보면 표가 나옵니다. 표가 나오죠. 이 표는 분명히 시험 문제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연금저축이 0원 냈어요. 그리고 퇴직연금만 700만 원 냈어요. 700만 원 냈어요. 그럼 이제 한도를 따져보죠. 요거 연금저축 따질 때는 여러분들 연금 두 개를 합쳐가지고 400만 원 된다라고 하니까 400만 원 되겠죠? 두 개를 합쳐서 400이니까 총 700이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 300은 못 받은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300을 더 받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납부해도 총 7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여러분들 200, 500 납부한 경우를 한번 보죠. 자, 여기 200 냈고요. 여기 500 냈어요. 그러면은 총 한도 요거 두 개 딸 때는 400이죠. 그러니까 200은 받고요. 여기서 200을 받고 300은 못 받은 상태죠. 그러면 400은 다 받은 거예요. 300 못 받았지만은 퇴직연금 300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한도 700까지 다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다음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정도만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500만 원, 여기는 500만 원 납부했고 여기는 납부하지 않았다. 요거죠. 두 개 따질 때 400만 원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 400만 원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400만 원 받았고 100만 원은 못 받았죠. 100만 원은 못 받았지만은 뒤쪽에 더 붙는 거는 연금저축이 아니고 퇴직연금만 더 붙일 수가 있으니까 연금저축은 더 이상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400만 원밖에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걸 200만 원 냈다라는 거. 200만 원 납부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세 번째 케이스와 관련돼서는 자, 500만 원과 200만 원 합산해서 400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400 다 받은 거죠. 400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100만 원은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퇴직연금만 200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못 받은 퇴직연금 200을 추가적으로 더 받으면 총 60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700 다 못 받고. 자, 이렇게 케이스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소득공제, 아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 납입액이 얼마냐? 이러고 계산할 때 꼭 좀 계산을 해낼 줄 아셔야 되겠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번에 보험금 수령 시의 세제 혜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보험금 수령 시의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 저축성 보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험료 납부할 때는 여기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됐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죠. 그죠? 자, 요 부분 이제 수령할 때도 나올 거고, 요 부분 이제 수령할 때도 나올 건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낼 때 당연히 세액공제라는 것들 적용받았고요.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는 우리가 아무런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사전에 공부를 했고요. 자,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과세를 하게 되면은 원칙상 이자 소득으로 해서 이자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과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분들 두 번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간에 이제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요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다음 쭉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3번 가겠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런 거 세액공제 받으면은 나중에 받게 되면은 연금소득이에요. 여기서는 이자소득이 원칙인 거고요. 자, 연금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 3%에서 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이렇게 받는 연금소득 총합계액이 1,200만 원까지는 이렇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 그 기준금액이 1,200만 원이다라는 거죠. 다음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표가 하나 나옵니다. 표가 나와서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해서 3%에서 5% 이렇게 나와 있는 표가 있죠.
그래서 연금소득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은 55세 이상부터 이런 수령을 하게 되는데 55세부터 70세 미만까지 그리고 70세 이상부터 80세 미만 그리고 80세 이상까지 이렇게 세율이 달라요. 연령별로. 자, 많이 나이가 들면은 적게 과세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원천징수 세율, 기본적인 세율은 이렇게 적용된다. 나이 구간별로.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은 이 종신형 연금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아무리 적어도 4% 이상이에요. 4% 이상. 4% 이하. 아무리 많이 과세해도 4% 이상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종신형 연금에서 여러분들 요 구간 우리가 80세 미만 요 구간에서는 아무리 55세, 70세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4%겠죠.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요. 요 구간에서는 무조건 4%가 아니고 80세가 넘었으니까 3%를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종신형 연금은 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이제 출제될 걸로 보이는 부분이죠. 비과세 종합저축.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어떤 제도가 있었냐라는 거죠. 어떤 제도가 있었냐. 자, 뭐가 있었냐면은 세금 우대 종합저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자, 이런 세금 우대 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20세 이상은 가입하면은 1,00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60세가 넘으면은 우리가 3,00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세금이 비과세가 아니고 세금을 우대해 주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15.4%가 과세됐는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과세되냐면은 소득세 9%에다가 우리가 0.5%가 농특세라는 농어촌 특별세가 이렇게 부과돼서 9.5% 15.4%가 아니고 9.5%로 세금을 우대해 주는 상품이 있었죠. 또 하나 여러분들 비과세 상품으로 생계형 저축이라는 게 있었죠. 생계형 저축. 자, 요거는 우리가 완전히 비과세예요. 아주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가입 대상을 보니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가입할 수가 있었고요. 얼마까지 가입이 됐냐면은 3,000만 원까지 가입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런 제도는 2014년도 12월 31일 날 다 마감됐고요. 자, 2015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어떤 제도로 이제 통합됐냐면은 이 두 개가 이제 묶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런 건 가입할 수 없고요. 가입이 되는데, 자, 비과세 종합저축. 이라는 제도로 모두 비과세입니다. 이제는 세금 우대 저런 말 없어요. 다 비과세입니다. 자, 0%라는 얘기죠. 과세하지 않겠다. 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 이상. 예전에는 60세 이상이 가입했지만 65세 이상 가입하고 또는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저축원금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5천만 원까지 가입되고요. 자, 가입 기한은 언제까지 가입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가입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요런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리가 규정하는 근거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소득세법이 아니고요.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시험 문제는 분명히 60세 이렇게 해서 틀린 말로 나올 거고요. 뭐 한도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틀린 말로 나올 거고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고요. 소득세법이다라고 해서 틀린 말로 나오겠죠. 자, 나올 수 있는 거는 요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시험 대비를 해 주셔야만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실무적으로 그러면은 2014년도 말까지 여러분들 자, 뭐 세금 우대 종합저축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생계형 저축 3천만 원을 가입한 사람이다. 그러면 2015년도 1월 달에 바로 또
65세 이상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을 또 하나 가입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총 8천만 원 가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과세. 그죠? 통합됐다면서요. 그 말은 과거에 3천만 원 이거 가입하고 있으면은 5천만 원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2천만 원만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지. 새로 5천만 원 가입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통합돼서 이렇게 왔으니까,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자, 그런 제도적 취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만이 실무적으로도 컨설팅 할 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과 관련된 부분들 전반적인 내용을 봤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 세금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들 한 2가지 정도만 체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우리가 세금 쪽이긴 하지만은 수업 시간에 각자 진행하시도록 하고요. 자, 다음 테마에 나오는 저 변액보험과 기타 세금과 관련돼서 두 번째 테마,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자, 아버님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상속세라는 것을 납부하죠. 자, 상속세라는 것을 납부하는데, 자, 상속세도 과세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과세 흐름. 어떤 식으로 이제 과세하냐면은 뭐 상속재산을 다 합산을 하겠죠. 이 상속재산에서 아버님이 갚아야 할 뭐 부채도 있고, 아버님이 납부해야 될 공과금도 있을 거고요. 아버님이 뭐 장례 치르는데 들어간 장례비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금액들을 이제 차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과세할 이제 상속재산이 나오겠죠. 이런 상속재산 가지고 바로 우리가 세율을 곱해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재산에서 우리가 상속공제라는 것을 차감을 합니다. 상속공제. 자, 상속공제라는 것을 차감하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우자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5억 원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상속만 받으면은 일괄적으로 무조건 5억 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가 있다.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받을 수가 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은 많이 실무적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그러니까 10억 원은 공제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버님 재산 10억 원 이상은 충분히 있어야지만이 상속세가 과세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좀 접하셨을 건데,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공제 말고요. 우리가 아버님 상속 요 재산에 금융재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것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금융과 관련된 재산이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뭐 각종 예금 통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채권이라든지 펀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보험금도 여기에 있겠죠. 그러니까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받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금융재산들이 있으면은 공제를 해주겠다, 일정한 금액을. 이게 바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예요. 금융재산만 있는 게 아니고 아버님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무슨 대출이 있었다 그러면은 금융부채는 차감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냐면은 순금융재산을 기초로 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금융재산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전액 다 공제해 줍니다. 전액 다 빼준다는 얘기예요. 과세 안 하겠다, 상속세. 자, 그런데 2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얼마가 기준이냐면은 순금융재산의 20%를 계산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20%를 해줍니다. 총 한도는 2억 원이죠. 2억 원. 그러면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3천만 원의 20%는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을 그럼 공제해 줄 거냐? 2천만 원일 때는 전액 2천만 원 다 해준다라고 했는데 3천만 원인데 600만 원밖에 안 해준대요. 좀 어폐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 이상 될 때는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상 될 때는 무조건 최하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최고 한도 2억까지 공제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1억 원 요 사이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2천만 원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9천만 원이면은 9, 2, 18, 1,800일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2천만 원 이상을 해주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에서 보면은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 그 2천만 원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 구분된 표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고 취지 자체를 여러분들 조금 이해만 해주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마지막 나와 있는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세금과 관련된 마지막 사례, 보험금 증여금액의 계산이라는 부분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잠깐 볼게요. 자, 보험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계약자와 그리고 피보험자와 그리고 수익자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볼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떠한 예가 나오든지 간에 시험장 가시면은 다 풀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버지가 계약자고 피보험자가 아버지다. 자, 수익자는 아들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버님이 피보험자가 그냥 사망했다라는 전제죠. 그러면 아버님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받게 되는 거죠.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약자와 아들한테 준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준 사람이 죽었으니까 상속세가 과세된다라는 겁니다. 상속세. 만약에 계약자는 아버지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부한 사람이 어머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들한테 준 꼴이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은 아버님, 준 사람은 살아있는 엄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될 거다. 증여세가 과세될 거다. 기본적인 큰 구조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다라는 거죠. 즉 죽어서 주면은 상속세, 살아서 주면은 증여세 이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여러분들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한 요 계약자와 실질적인 납부자와 요 수익자의 관계만 잘 보면 되는 거지 피보험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줬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실질과세 원칙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얘기죠. 자, 보험료를 지금까지 이제 5천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1억 원이라는 보험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요 관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계를 만약에 아들이 계약자고 아버님이 사망해서 아들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5천만 원 납부한 것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아들이 납부한 것은 2천만 원만 아들이 납부했고 아버지가 3천만 원을 대신 내줬다라고 하면은 자, 60%를 아버지가 내준 거죠. 5천만 원 중에 60%. 그죠? 60%에 해당되는 것은 아버지가 내주고 40%에 해당되는 것은 본인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아버님이 지금 사망했죠. 사망해서 60%에 해당되는 요 1억 원의 60%에 해당되는 것은 아버님이 내준 거에서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6천만 원은 어떻게 상속세가 과세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이런 구조가 아버님이 3천만 원을 내준 게 아니고 엄마가 3천만 원을 내줬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60%의 보험료를 내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1억 원 중 요 6천만 원에 해당되는 60%에 해당되는 것은 무슨 세가 과세된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자, 보험료 중에서 몇 퍼센트를 누가 내줬냐라는 부분들을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험금 받은 거에 대해서 몇 프로에 해당되는 그 퍼센테이지만큼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가 과세된다라고 해석이 충분히 될 겁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산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해식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이해하는 취지로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해결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전 시간에는 제1장에 나오는 세금을 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2장에 나오는 세금을 봤습니다. 세금이 딱딱하고 어려워요.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 깊이 있게 아는 것보다는 체계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가 될 걸로 기대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